호르몬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신체 구석구석에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며 몸을 성장시키고 몸의 내적 환경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식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15-1에서 내분기 장기와 그 생산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시상하부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GH 방출 호르몬입니다. 이 부분은 성장 호르몬 방출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얘기는 가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부분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노르에르피린 호르몬으로서 에피네프린 합성체의 전구 물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선항하는 물질로 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호르몬 중에서 TSH 방출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만 이는 갑상샘을 자극해가지고 갑상샘을 분비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되겠고요. ACTH 방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부신의 겉질, 그러니까 피질 자극을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또한 LH 방출 호르몬은 우리가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동물의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성 호르몬을 조절을 하고 생식 세포를 성숙시키는 그러한 단백질 호르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인데 이거를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으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프로락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프로락틴 우리가 호르몬은 여러분들 가끔씩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만은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성하고 관련돼 가지고 호르몬을 자극시키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해서 TS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현생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이 있는 바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후엽 또는 뒤엽이라고 합니다만 항이뇨 호르몬 ADH와 옥시토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옥시토닌은 우리가 뭐냐면은 자궁 수축을 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때에 출산이 잘 안 될 때 옥시토닌 호르몬을 주사해서 분만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샘이 있는데 갑상샘은 우리 목, 인후두 그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토닌 호르몬이 있는데 칼시토닌 호르몬은 혈액 속에 칼슘량을 조절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갑상샘 호르몬이 PTH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거는 갑상선에 부착을 해서 있는 내분비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심장 쪽에는 또 심장성 나트륨 이뇨 호르몬 ANP가 분비가 되고 있고, 또 소화관에서는 우리 가스트린은 위에 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세렉틴 호르몬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세포 부착에 관여를 해서 복합
단백질로서의 그 염증 반응에 기여하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작용성 창자 폴리펩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랑게르 한스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랑게르 한스 섬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랑게르 한스라고 하는 건 세포가 이렇게 모여서 섬처럼 보이는 그런 내분비 이제 조직을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인슐린, 우리 이제 췌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인슐린의 이제 그 베타 세포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혈당을 올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호르몬이고요. 또 소마토스 타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부신 피질이 있고 부신 수질이 있습니다만은, 부신 피질, 이제 겉질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이 부분은 그 들여다보면 이제 토리층이라고 있습니다. 그 토리층은 우리가 이제 알도스테론의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토리층에서는 부신 그 콩팥 위샘인데요. 부신 겉질 형태 및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발층이라고 해서 이제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코티솔을 가지고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할 때 코티솔 호르몬에 분비되는 양을 가지고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물층 관련돼서 이제 안드로겐 이제 호르몬이 이제 있습니다. 안드로겐 는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한, 우리의 고한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데 고한에서 추출되는 스테로이드계의 그 남성 호르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부분으로 가슴샘을 우리가 흉선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가슴샘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콩팥, 신장에서는 토릭곁장치에서 이제 레닌이 이제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레닌은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신장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분해 효소의 일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으로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아디포테틴, 이거는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하는 호르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동물의 이제 난소 안에 있는 그 여포와 항체, 그 다음에 태반 분비 이제 호르몬으로서 생식 주기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동물의 난소 안에 있는 그 황체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생식 주기에 영향을 주는 여성 호르몬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림 15-2에서 시상하부와 내하수체 계통의 호르몬의 그 작용을 이제 도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전장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같이 이제 그림에서 어떤 것이 촉진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이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가를 여러분들 이 표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모김 이제 조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TRH, 아까도 우리가 TRH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 압엽을 통해 가지고 TSH, 우리가 갑상생 자극 호르몬에 영향을 줘 가지고 갑상샘에서 샘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 티록신과 사묘드티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압엽에서 ACTH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신 그 피질 자극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부신 겉질에서 이제 코티솔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티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을 비롯하여 세포에 다양한 자극을 주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호르몬 유사 물질에 속하는 혈류를 통하지 않고 자기 주위 세포의 효과를 발휘하는 주변 분비라는 작용 기전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분비한 물질이 같은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자신에게 작용하는 자가 분비라는 작용 기전을 가진 사이토카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림 15-4에서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해주는 부분도 여러 가지 내분비 계통의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분비 해모는 이제 엔도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내분비 엔도내과 이렇게 써붙인 것을 봤을 겁니다. 호르몬의 생산 세포에서 호르몬이 이제 생산이 되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모세의 혈관을 타고 혈중으로 분비된 호르몬이 혈류를 통해서 친화성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해서 심장을 거쳐 가지고 다시 모세 혈관으로 이어서 이제 수용체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분비하고 관련돼서 분비된 물질이 이제 주위 세포에 결합하여 작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가 분비는 이제 수용체에서 자신이 세포 밖으로 분비한 성장 인자 등이 자신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자신에게 작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성 질환은 대부분 호르몬 분비량이 이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이제 항진증과 반대로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저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진증이 왜 생기느냐 하는 원인은 호르몬 생산세포가 어떤 원인으로 증가해버리는 과다 형성이나 생물 활성이 있는 호르몬 생산 능력을 가진 종양이 있습니다. 저하증의 원인으로는 염증이나 종양에 의한 내분비성 조직의 붕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관련돼서 뇌하수체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의 소아에게 과잉 분비가 되면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는 뇌하수체 거인증이 발병합니다. 성인에게 과잉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이 발병을 해서 손 발가락의 뼈나 턱뼈가 비후된, 살이 찐 특이한 용모가 되기도 합니다. 시각신경을 압박하여 시력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쿠싱병. 쿠싱병을 들어본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뇌하수체의 샘종이 ACTH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면 부신겉질은 과다 형성을 하게 되어 두꺼워지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 부분이 이제 코티솔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분비가 증가를 해서 쿠싱 증후군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 중에서 뇌하수체 샘종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쿠싱병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난장이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은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하수체 압엽, 전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심원지병이나 시한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뇌하수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H
이 성장제 호르몬이나 TSH, 뭐 갑상샘 자극 호르몬,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 그 이제 LH 같은 이제 호르몬, 이건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그랬었죠. 이런 부분들의 생산이 저하가 됩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야위 등이라든가 저체온, 겨드랑이 털이 이제 빠져버린다든지, 젖샘이 위축이 된다든지, 저혈압이나 피부 건조, 또 음모가 자꾸 탈락이 된다든가, 또 월경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역 기능 저하증으로 나타나는 주요 현상에 대해서는 시험도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붕증이라고 있는데요. 뇌하수체 그 뒤옆, 후엽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이 이제 부족해서 보통 1일 5리터 이상의 소변량이 증가하여 목마름이나 다음증을 일으키는 이제 질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건 뇌하수체 후엽에서 우리가 분비하는 펩티드 호르몬으로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상샘의 질환하고 관련돼서 갑상샘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제3, 4기관의 연골 앞쪽에 있는 15 내지 한 20g의 나비 모양을 한 장기로 갑상샘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갑상샘 항진증과 갑상샘 저하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나비 모양으로 생긴 부분들이 이제 정상 부분들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미만성 과다 현상으로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과도하게 형성이 돼 가지고 기능이 항진되는 부분들을 그레이브스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하시모토 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질 림프구가 이제 침륜이 되거나 섬유화가 되거나 여포 상피의 어떤 변성이 되거나 붕괴를 보이는 만성 갑상샘 염증을 우리가 하시모토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양한 크기의 소포가 있는데요. 샘종 모양 갑상샘종이 있고, 또 소포 샘종, 줄 모양이나 또는 작은 소포를 만드는 균일하게 이제 증식이 되고, 또 이제 유두암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이제 E형 세포, 형태가 다른 그 세포가 유두 모양을 가지고 침륜성 파고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20세 이후의 여성에게서 남성의 한 5배 내지 7배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빠른 맥, 이제 빈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또 이제 안구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고, 우리가 이제 붕어눈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기초대사가 항진이 되고, 또 이제 수척하기도 되고, 또 다한, 땀이 많이 나고, 손발이 떨리게 나, 이런 증상이 관찰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갑상샘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돼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하시모토병은 이제 만성 림프구성 갑상샘염으로 대표적인 장기 특이적 자가 면역 질환으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갑상샘 저하증 관련돼서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여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 병태입니다. 갑상샘의 기능 저하가 태생기 또는 신생아기에 일어나면 크레틴 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장이증이라든가 뼈대계통의 이상이나 지능 저하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성인에게 갑상샘 저하증이 일어나는 경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부의 점액 모양의 물질이 이제 이렇게 달라붙는 점액 부종이 있고, 기초대사가 저하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저체온, 느린 맥, 변비, 또 정신활동의 둔화, 또 이제 발한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종양,
종양을 이제 튜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샘종 모양 갑상샘종 또는 이제 소포샘종, 갑상샘암 또는 속질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갑상샘의 이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바깥 뒷면에 접하여 상하 좌우에 총 4개가 관찰되는 쌀알 크기의 작은 내분비샘입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며 이 호르몬은 칼슘 농도를 높이고 인산 농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칼슘과 인산 조절에는 비타민 D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 15-18에서 부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톤의 작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칼시토닌은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혈액 속의 칼슘량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칼시토닌 호르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뼈가 있죠. 그러면 이제 뼈는 뼈 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PTH 부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갑상선에서 부착을 해서 있는 내분비 기관의 부갑상샘을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칼시토닌, 이제 칼시토닌 부분들을 이제 흡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혈액 속에 아까 칼슘 양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흡수를 해서 혈청과 칼슘과 같이 결합이 되고 또 이제 부갑상샘 호르몬에서 이제 분비되는 그러한 그 부갑상샘 그 호르몬학을 재흡수를 해서 또 이제 그 혈청과 이제 관련이 돼 가지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부갑상샘 항진증은 부갑상샘의 과다 형상이나 샘종이 발생하면 부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원발 갑상샘 항진증이 발병합니다. 만성 콩팥이 이제 기능 상실, 우리가 콩팥, 신장의 기능 상실을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자에서는 비타민 D의 기능이 이제 저하되어 혈중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 고인산, 인산 성분이 이제 많이 혈중에 이제 계속이 되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부갑상샘 기능이 항진이 되어 부갑상샘이 커지는 속발 부갑상샘 항진증이 발병합니다. 속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부갑상샘 저합증으로 갑상샘 적출 수술 시에 부갑상샘도 동시에 제거했을 때 통상 발생이 됩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이 저하로 혈청 칼슘 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테타니, 우리가 이게 테타니는 신경의 흥분성이 높아져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하는 근육의 경련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관찰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신의 이제 질환으로 이제 부신은 바깥쪽의 겉질과 안쪽의 속질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까 보셨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이제 토리층, 겉질, 피질에는 토리층과 다발층과 그물층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리층에는 이제 광물 코르티코이드인 이제 알도스테론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알도스테론은 뭐냐면은 이제 성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남성 생식계의 이제 성장이나 발달 그리고 이제 그 기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고 다발층으로 해서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인 즉 이제 코티솔 아까 스트레스 관련되는 지수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층에서 성스테로이드를 생산을 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나타내고 있고 속질에서는 이제 카테코라민 이제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린을 이제
같이 이제 분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카테코라민 부분도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혈압의 변화를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쿠싱 증후군은 성인 여성에게 많이 발생이 되고, 보름달 모양의 이제 얼굴이라든가 중심성 비만, 고혈압, 당뇨병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부신거칠에서 코티솔이 과잉으로 분비되면 발병하며, 그 원인에는 뇌하수체성, 부신거칠 종양, 이소성 ACTH 생산 종양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에 관련돼 가지고 종양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15-12에서 쿠싱 증후군의 전형적인 외모를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면 가늘어진 머리카락, 달덩이 같은 얼굴, 불그스름한 안색, 다모증 등 여러 가지 그 증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15-11에서 쿠싱 증후군 환자의 부신 겉질 샘종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A 그림에서는 샘종에는 출혈을 일으키는 부분과 황색 갈색으로 이제 부분이 덮여져 있다.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표면은 얇아진 부신 겉질로 노랗게 보이는 부분으로 덮여져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발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해서 콘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론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고혈압이나 혈청 중에 칼륨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목마름이나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라고 하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단요, 오줌을 많이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타닌은 아까 제가 얘기도 했죠. 혈액 속에 이제 칼슘이 이제 저하로 말초신경하고 이제 신경 근 접합부에 이제 흥분성이 높아져서 가벼운 자극으로 이제 근육이나 주로 손발, 앞면의 근육이 수축 또는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팔다리 마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에디슨병인데요. 만성 부신겉질 저하증을 말하고, 부신겉질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나 입안 점막에 멜라닌 색도가 침착이 되고, 전신이 이제 권태감 또는 피로감이라든가 체중이 줄어들고, 식욕부진, 저혈압, 저혈당이 나타납니다. 부신 성기 증후군인데요. 부신 겉질의 암이나 샘종에서 안드로겐이 과잉으로 이제 분비되는 경우와 선천성 부신 겉질 효소의 결손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으로 남성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아까 이제 안드로겐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성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남성 생식기계의 성장이나 발달 그리고 이제 기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 친화 세포종이라고 해서 카테코라민을 분비하는 이제 종양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테코라민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 혈압의 변화를 관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대부분 부신 속질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신경모 세포종이라고 나오는데 5세 이하의 소아에게서 나타나는 악성 종양으로 부신 속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림프절이나 간, 뼈 등으로 전이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다발 내분비샘 이제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내분비샘의 샘종이나 과다 형상 또는 암이 다발하는 증후군으로 종종 가족성으로 나타나는데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 1형
베르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만 여기는 뇌하수체의 프로락틴 또는 성장 호르몬 생산 종양 또는 이제 부갑상샘 샘종 과다 형성, 인슐린이나 가스틴 또는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이자 랑게르 한스섬의 기능성 종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형으로 우리가 시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칼시토닌을 이제 분비하는 그 갑상샘 속지담, 부갑상샘 샘종, 과다 형성, 카테코라민을 분비하는 이제 그 부신 속질, 크롬 친화 세포 등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맨2 B형에는 갑상샘 속질암, 부신 속질 크롬 친화 세포종과 입안 점막 등의 신경종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랑게르 한스섬의 이제 질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성인병, 당뇨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작용의 부족에 의한 만성 고혈당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각종 특징적인 대사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군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당뇨병은 혈중 글루코스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혈당 성분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당분의 일종이죠. 여기 농도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당뇨병은 1형과 2형, 유전자 이상, 임신성 당뇨 등으로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 대표적인 질환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태고 우리가 인구가 5,100만 명이면 당뇨 환자를 1,100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혈중 글루코스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자 랑게르 한스섬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이 뼈대 근육세포 등의 표적세포 수용체와 결합이 되게 되면은 세포 내의 정보 전달이 활성화되어 혈중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흡수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타 세포가 감소 또는 소실이 되면은 분비되는 인슐린이 절대량이 부족해서 표적 세포는 글루코스를 충분히 흡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글루코스는 혈중에 남기 때문에 고혈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1형 당뇨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적 세포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충분하더라도 인슐린이 작용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글루코스가 표적 세포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서 고혈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하며 2형 당뇨병의 발생의 큰 요인입니다. 표적 세포의 이상에는 수용체의 기능 이상, 수용체 수의 감소, 세포 내의 정보 전달 이상 등이 의심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1형 당뇨병은 우리가 랑게르 한스섬 베타 세포의 감소와 인슐린 부족이 그 원인입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나 또 베타 세포가 파괴된 사람에게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또 치료에는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을 인슐린에 의존한다 해서 인슐린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20세 이하에게서 발병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체중은 이제 정상적입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는 경우와 수용체의 감소에 의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성이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당뇨병이 되기 쉬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또 이제 중장년 같은 경우나 이제 또 비만한 사람들, 또 이제 유전적으로 어떤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발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리적 변화를 봤을 때 당뇨병으로 인하여 혈관이 중점적으로 손상이 되기도 하고
작은 혈관이 손상이 되면은 망막증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콩팥병증, 신경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큰 혈관이 손상이 되면은 동맥경화가 촉진되고 또 이제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10 내지 13세 정도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병리학적 변화로 당뇨 망막병증을 들 수 있습니다. 망막에 모세 동맥quản 이나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출혈이 나타나게도 되고, 심한 경우에는 유리체는 우리가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조직인데, 여기에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실명하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콩팥병증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을 이제 걸러내주는 그 주 기능이 이제 토리, 사구체인데요. 여기에 모세혈관 덩어리로 당뇨병으로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또 이제 콩팥 기능이 당연히 저하가 되고, 또 단백뇨나 부종, 붓기도 하고, 고혈압이 발생하면은 그 콩팥 기능 상실이 되어 인공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당뇨병 신경장애로 촉각이 저하되기도 하고, 통각, 통증이나 이런 것도 저하가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자율신경계에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다음 이제 동맥경화 관련돼서 대형이나 중형 동맥의 동맥경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뇌경색증, 다리 폐쇄 동맥경화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기타 폐렴이나 또 깔때기염, 우리가 이제 신우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감염병에 걸리기가 쉽고 발가락이 이제 썩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의 이제 합병증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좌측에 뇌졸중, 백내장, 망막, 미세혈관병증, 심장의 심근경색, 콩팥병증과 감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신경병증으로 이제 발기부전, 또 불임도 되고요. 요실금도 생기죠. 요실금은 이제 찔끔찔끔 오줌이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또 감각이 약해지고 허약해지고 말초 혈관 질환에 따라서 궤양이나 회복지연, 궤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세포에 의해서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비만은 전신의 지방 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우리가 말하지요. 판정 기준은 신체 비만 지수로 우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니셜 앞자리를 따서 BM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부분에 대한 수치를 BMI 지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만은 BMI 수치는 높지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비만증은 질병을 동반하는 비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제 질병이 왔다라고 했을 땐 비만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비만도에 우리가 분류를 볼 때 BMI가 우리가 18.5 보다 적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뭐지, 저체중으로 보고요. 18.5부터 이제 25 이제 미만을 봤을 때 이제 이게 정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만도 1, 비만도 2, 비만도 3, 비만도 4. 그래서 BMI 지수가 이제 4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만 4도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그럼 왜 생기는가?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죠. 쿠신 증후군과 같이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지방분해 효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발생이 되고, 병리학적으로 피부 및 지방형이 이제 이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비만이 되고, 또 내장에도 쌓이게 되고, 이러한 병리학적. 그래서 이 지방세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내장 지방염이, 내장에 지방이 쌓여가지고 비만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이상 지질 혈증이라든가 고혈압 등의 다양한 형태가 합병되기 쉬워서 심근경색증 등의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병태가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사증후군의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둘레가 남성은 90cm 이제 그 이상입니다. 여성은 85cm 이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글리세이드 혈증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150을 넘었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 해당이 되고, 또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 이제 40 이제 미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기 혈압이 이제 130보다 이제 넘는다 이상이다.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이제 그 85mm HG보다 크다. 공복시 혈당이 이제 110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